네, 안녕하세요. 장정은입니다. 네, 지난 몇 달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반가운 얼굴도 있으시고, 어, 네, 이번 강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분석과 연애 수업, 참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때마침, 저를 찾아와 주셨던 내담자분들이 이 연애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많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분들을 깊이 공감하고 또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연애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분석의 핵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네, 오늘 수업에서도 잠깐 다루게 되겠고, 또 12주 동안 다루겠지만 참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수업을 좀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예수님이 첫사랑이고, 또 이별 한번 경험해 본 적 없으니, 연인 사이에서 이 수업 가르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제 임상 경험, 상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참 이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연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상담적 방법론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감이고 현대 정신분석 용어로 말하자면 동일시 담아주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위니컷의 그 유명한 안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 방법론이다 보니까 이 연애 심리가 정신분석을 배우고 익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쉬울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 뭐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참 유익하다. 유익할 수 있겠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첫 강의라고 해서 양복도 준비하고 입고 왔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지금 실내가 더워서 어쩔 수 없이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조금, 네, 간단하게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옷을 차려입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벚꽃 시즌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금 여의도는 벚꽃 축제가 아마 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꽃이 활짝 꽃 피웠다고 하고, 지금 부산은 어떤가요? 부산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산은 지금 다 졌나요? 지금 끝물 아닐까 싶은데, 여의도에서 보는 벚꽃도 참 좋지만 저는 광안리가 아니죠. 달맞이 고개에서 봤던 그 벚꽃.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바다 색과 하늘, 그리고 벚꽃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참 잊을 수가 없어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여의도 벚꽃도 그에 못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꽃 구경 다녀오셨는지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신분석과 연애 심리와 정신분석을 연결시키면서 깊이 묵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죠. 뭐, 깊이 생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인생의 행복이 참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사실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연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참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톰 크루즈가 나옵니다. 톰 크루즈의 그 제리 맥가이어에서 유명한 톰 크루즈의 대사가 있죠. 제리 맥가이어가 했던 대사입니다.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성시킨다. 에이전시로 스포츠 에이전시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많이 법니다. 참 많은 것을 얻어요. 하지만 인생이 허합니다. 고무합니다. 외로웁니다.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은 연애 심리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다뤄질 건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만나면서 느낀 건. 저도 제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공감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그 누군가, 대상 관계 이론으로 표현하면 대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대상과 믿고 신뢰하면서 평생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 많이 못 벌어도 됩니다. 인간이 행복합니다. 같이 이 봄에 벚꽃 보러 여의도에 갈 수 있다며 달맞이 고개 같이 갈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깨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큰일 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 스기의 그 외로움을, 그 연애 경쟁을, 애정 경쟁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생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에 다녀올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평생 동반자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 참된 행복에 가까이 가는 거구나. 행복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잠정적 정의를, 결론을 제가 최근에 내렸어요.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항상 1교시와 2교시 시작할 즈음에 노래를 듣습니다. 네, 제가 또 DJ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 근무했을 때에는 졸업식에 DJ로 활동도 하곤 했어요. 참 별거 다 했죠, 교수가. DJ도 했었는데.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은 1교시, 2교시에 같이 우리 노래를 들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 아, 이 노래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봄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제가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지난 수업에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봄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들었고, 오늘은 봄이 왔으니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봄이 와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고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거라고 얘기 안 해요. 맨 마지막에 참 그동안 지켜줬던 누군가에 대한 배경이 보면 성당이에요, 성당. 그쵸? 교회인가요? 성당인지. 그 스테인글라스를 보게 되면 성당 같아요. 성당에서 이 노래 부르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에서 참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 참으로 인간을 유지시키고 또 고양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고 있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좌절을 입었을 때 결국에는 사람이 무너지게 되겠죠. 네. 화면 공유해서 신청곡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화면 공유해서, 네, 네, 공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정신분석과 연애.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대상관계 등과 같은 개념, 좋은 대상, 특별히 나쁜 대상, 좋은 대상, 대상관계 이론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 정신분석의 개념들, 자기와 자기 대상 개념.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연애 심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애 심리에서 경험하는, 음, 그런 깊은 감정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것은
비단 연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감정들을, 그 경험들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 아주 일반적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익히고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어떻게 연애 감정과 정신분석과 깊은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이트 때부터 정신분석은, 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창시자니까, 정신분석의 핵심적 개입으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거예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써보셔도 됩니다. 기억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작업이다. 경험의 빈틈, 기억의 빈틈. 언제? 유년 시절에. 영유아기 시절에 기억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정신분석의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현대정신분석의 기본적 개입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니까. 이게 상담자의 작업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기억의 빈틈을 메운다는 거.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지요. 무의식에 있는 것, 즉 유년 시절, 영유아기 시절에 언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망각한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고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 마음의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억압이라고 불러요. 즉,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억압 개념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것은 딱 잘라내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지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느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인생에서 진짜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거 통째로 그냥 드러낼 수만 있다며. 요 경험들, 이 기억들을 다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유년 시절에 그 기억들을 그냥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내 인생에서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억압이에요. 기억의 저편, 의식의 저편으로 보내는 게 바로 억압인 겁니다. 무의식에 들어간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으면 인간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기억의 빈틈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 망각해 버린 이유는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기 때문에 망각해 버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작업은 그 무의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빈틈, 잊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꺼내들었던 치료적 카드가 개입이 바로 최면이었죠. 최면을 하게 되면 그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 올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꺼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진짜 전문가들 빼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프로이트가 평생 노력했는데 불가능에 거의 가까워요. 왜냐? 무의식은 그 정의상 어, 거의 인간의 의식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의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그것을 의식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분들께서 너의 무의식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그게
뭐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말하는 거다. 왜? 모르니까요. 불가능하니까. 프로이트가 그래서 처음에 체면을 쓴 거예요. 체면을 쓰면 비교적 쉽게 그 기억의 빈틈, 망각해 버렸던 걸 꺼내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체면 중에 결국 건져 올린 기억의 빈틈, 경험의 빈틈, 망각해 버렸던 기억,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중에 이제 분석가나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네요. 이런 기억의 빈틈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환자들의 반응, 그리고 내담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 그런가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가 보네요. 즉, 다른 삼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이야기를. 그러니 아무런 치료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민하고, 그리고 촉각, 감이 좋은 상담사가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이야기해 준다고 치료가 일어난다고 결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치유적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프로이트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체면 기법 별로다. 왜냐? 내담자 스스로 그것을 깊게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게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체면은 비록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지만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담자 스스로 그 무의식의 기억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기억의 빈틈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유현상이고, 오늘날에도 자유현상이 정신분석 기본적 기법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 자유현상이 쉬울 리가 없어요. 자유현상이라 하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심사숙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담자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담자가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 생각나는 대로, 연상나는 대로 편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은 편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논리적인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상담사에게 뭐든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자와 분석가의 역할은 함께 있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서 분석 수련 당시 저의 분석가들은 별 말이 없어요. 기다려 줍니다. 함께 합니다. 이게 자유현상의 기본 기법이에요. 정신분석, 고전 정신분석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또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것도 무의식적인데 저항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억의 빈틈을 메우는 것을 저항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잊고 싶어서 그냥 적극적으로 의식의 저편 무의식으로 보내버렸던 그 기억들을, 그 경험들을 끄집어 올린다는 거? 와, 이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이 기억에서 내가 통째로 그냥 드러내고 싶었던 건데, 그걸 다시 꺼내 올린다고요? 그것을 의식화한다고요? 그것을 다시 인식한다고요? 이것만큼 진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왜냐? 기억만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그냥 통째로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연애 심리 공부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경험들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사실 그래서 사실 무의식의 의식과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가 좌절한 거예요. 자유현상 안 되네. 저항이라는 강력한 현상에 직면하니까 어떤 내담자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다시금 직면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무의식의 의식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정신분석은 완전히 이제 끝났을 텐데, 프로이트는 그 집념 어린 노력과 연구력으로 결국 무의식에 도달하려는 아주 집념 어린 그런 노력을 했어요.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결국 발견해낸 현상이 그 유명한 전이이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정신분석까지 그 토대를 놓게 되는 중요한 정신현상이 된 거예요. 전이. 그래서 정신분석은 전이를 통한 치유다. 아, 이 말이 갖는 함축과 의미를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전이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억의 빈틈이, 그 경험의 빈틈이 떠올릴 수는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의 빈틈이, 그 경험의 빈틈이 언어로는 떠올릴 수 없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 분석가하고의 관계 속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잡힐 만한, 손에 잡힐 만한 그 무엇으로, 언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나 혹은 태도나 관계 속에 구현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전이에요. 손에 잡힐 만한 그 무엇으로 분석 관계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전인 거예요. 기억의 빈틈이 바로 이 분석 관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엄마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꺼내 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예시입니다. 내 어린 시절에 엄마를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느낌이 분석가를 대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이에요, 전이. 우리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아빠를 소유하고 독점하고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언어로 혹은 인지적으로 표현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석가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이인 거예요, 전이. 그게 기억의 빈틈이 지금 여기 분석관계, 상담관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이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너무 많은 연구를 해온 거예요. 하인즈 코세, 거울전이든 이상화전이든 쌍둥이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야기했죠. 늘 이야기를 다루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억의 빈틈이란 단어를 갖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기억의 빈틈이 지금 여기 분석 관계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분석 관계에서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강하게 나타나면 분석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연애 관계예요. 연애 심리의 바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유년 시절의 기억의 빈틈이 연애 관계 속에 출현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애 관계예요. 연애 관계에 잘못 빠지게 되면 결국 이 고통스러운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연애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죠. 이 봄날에 같이 손잡고 사진도 찍고 벚꽃도 보고 벚꽃 흩날리는 것 속에서 쇼도 해보고 얼마나 즐거워요.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유년 시절에 그 생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될 운명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저는 연애 중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과 이별을 통해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애 관계 속에서는 정말 유년 시절에 그 기억의 빈틈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년 시절의 경험들이 이 연애 관계 속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걸 경험할 바에는 한 번 경험했으니까 만약에 고통스러웠다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연애 안 해. 난 너무 고통스러워. 그걸 아는 거예요. 유년 시절에 그 경험 무의식으로 보내버렸지만 그 무의식의 판도라의 상자는 연애 관계 속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분석가는 치유적 개입을 할 수 있죠. 연애 관계는 상대방이 뭐 정신분석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개입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연애 관계는 고통스러운 생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치유를 동반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연애가 아주 양가적이다. 네,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예요. 그 꽁꽁 묻혀있던 아주 고고학적인 인간의 심리, 보편적 심리. 그것을 프로이트는 그 기억의 빈틈은 결국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뭐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네, 프로이트는 그 기억의 빈틈을 다른 거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말을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억의 빈틈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한 것은 독점적 사랑 그리고 애정 경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독점적으로 사랑받고 내 동생도 아니에요. 내 오빠도 내 형도, 내 동생도 아니라, 내 누나도 아니라, 내가 독점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 엄마도 아니라, 내 아빠도 아니라, 엄마에게 나는 독점적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아빠에게 내 독점적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반복 강박으로 계속 출현합니다. 이 독점적 사랑과 애정 경쟁의 다른 말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빚어지는 결국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그것은 바로 거절되고 유기되고 그리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더 사랑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또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독점적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나쁜 대상이 출현하며 성인기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있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그 불신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연애하면 이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이제 조금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될까요? 판도라의 상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드디어 연애관계 속에 고개를 내밀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독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프로이트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결국에는 해결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는 독점적 사랑에 대한 좌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점적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하지 못하면 좋은 대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좋은 대상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쁜 대상이 자리 잡게 되면 계속 투사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 괴로움에 빠져들게 돼요.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현실은 인간의 우울증에, 무기력에 크게 영향 끼쳐서 기운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대상이 음, 아주 부족한 거예요. 네, 초반기에 우리 이 깊게 다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참, 이렇게 어떻게, 이게 짧게 요약해서 잘 다뤘는지 모르겠네요. 요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연애 심리의 핵심을 잘 알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교수 소개하겠습니다. 뭐 옛날엔 자세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합니다. 제 이름은 장정을입니다. 베풀정, 바를정, 은혜, 은. 베풀고 바르고 은혜로워라. 너무 지나치게 나 자신에 대한 좋은 자기로 경험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이렇게 제 안에 자리 잡았나 봐요. 소속은 제2 정신분석 연구소이고요. 박사 학위와 그리고 미국에서 공인정신분석가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 두 개 다 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미국인 친구도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은퇴할 때가 다 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도 뭐 겉으로 보이는 건 동안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네, 참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연락처는 다 공개해도 연락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요거 번호 하나 잘못되시면 저희 아빠와 엄마한테 갈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엄마가 받으시면 다행인데, 이 번호 잘 누르셔야 돼. 잘못 누르시면, 하나 잘못하면은 엄마한테 갑니다. 여보세요라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저 안다고 하면, 그래요 하면서 기도도 해 주시겠지만, 예, 제가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은 제가 내담자 만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전화번호를 막 찾아봐요. 누군가한테 지금 동아줄 잡듯이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화할 사람 있나? 막 찾아요. 막 찾다가 이 번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때 전화하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네, 전화하셔도 돼요. 물론 제가 수업 중에 전화 못 받고 상담 중에 전화 못 받아도 콜백 해드립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콜백 해드릴 거예요. 카톡도 제가 답장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인간인지라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문자를 못 받을 때도 있고 문자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나를 또 거절했구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내세요. 한 번 더 보내셔서, 계속 보내세요. 보내시면 제가 웬만해서는 한 번에 다 해드리지만, 다 콜백도 하고 그러지만, 네. 그럴 때, 일단,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손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상담실은, 공동역에 있습니다. 공동역 참 좋아요. 지하철이 몇 개가 이렇게 겹치는지 몰라요. 거의 뭐 서울역 버금가는 곳이 공동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서울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역에 오셔서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만 오시면 공동역이 한 정거장이네요. 서울역에서 경의중앙선인가요? 하나 타시면 공항철도군요. 타시면은 공동역 오실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과 블로그, 인스타. 제가 게을러서 점점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구독해 주시면은 영상이 열흘 정도에 요즘은 게을러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는데, 어, 열흘에 한 번은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요즘에 구독자가 좀 많아져서 선글라스도 하나 샀어요.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겠다. 네. 유머예요. 구독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선글라스는 샀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이제 강렬해지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샀습니다. 네, 다이소에서도 샀고 쿠팡에서도 샀습니다. 본 강좌는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연애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아, 이 연애 과정을 다 분석하고 싶지만, 근데 이 수업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연애 잘하는 법, 상담자가 이런 거 배워도 좋겠지만, 연애 잘하는 법, 뭐 일반인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뭐, 어, 나쁜 남자가 되는 법, 이거 아니에요. 나쁜 남자를 피하는 법,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여자로 만드는 법, 내 남자로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보다 이 연애 심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상담자로서 상담사이신 분들은 이 연애 과정을 통해서 이 심리와 연애의 감정을 배우고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 있는지, 이건 꼭 연애 중에 있는 사람들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을 도울 수가 있어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심리는 판도라의 상자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연애 한 번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연애를 안 해봤지만, 네, 그 연애 심리는 인간의 진짜 보편적 감정을, 어,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대상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애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신분석적으로요. 그리고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커플들을 정신분석적으로 돕는 개입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한 학기 내내 또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결국 뭐냐면 좋은 대상을 복구하는 거예요. 손상되고 조각조각 나고 있는 좋은 대상, 내적 좋은 대상이에요. 내적. 대상 관계 이론을 표현하자면 대상 표상이죠. 내적인 좋은 대상을 복구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에서 핵심적 개입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담자나 분석가가 좋은 대상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안아주기고 공감이며 담아주기며 결국엔 동일시예요. 대단히 우리가 이상적인 부모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해야. 하지만 바로 그 좋은 대상의 역할을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 이것은 내면화하게 됩니다.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핵심적인 개입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석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조언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늘 기준은 뭐냐면, 바로 내가 좋은 대상의 기능을 내담자에게 하고 있는가? 내담자의 내적 좋은 대상을 복구하고 손상되어 가는 이 내담자의 내적 좋은 대상을 바로 세우고 확립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고,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이게 핵심적이에요. 상담자에게. 이 커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게 우리 마음은 좋은 대상이 언제든 흔들합니다. 내적인 좋은 대상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초기 유년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살핌, 돌봄, 사랑, 관심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사랑과 보살핌, 돌봄을 통해서 마음 안에 그 부모의 좋은 대상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거기 마음 안에 자리 잡아요. 그것은 평생의 어려움에서 나를 조절해주고 유지시켜주고 나를 살리게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개념이 내적 좋은 대상이. 근데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이 내적 좋은 대상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흔들흔들해요. 언제? 좌절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 제가 멜라니 클라인 예시를 하나 들까요? 뭐 프로이트 예시를 많이 들었으니까. 멜라니 클라인의 아들이 이 멜라니 클라인은 참 우울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20대 때 죽어요.
그냥, 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멜라니 클라인이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고통, 좌절, 흔들흔들 하는 그 마음을 관찰하고, 보듬고, 뭐 어떻게든 소화하고 하면서 논문을 쓴 게 바로 모닝 프로세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저는 그 논문,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논문은 딱딱하고 이론적이지만 그 논문을 읽으면 여러 번 읽다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논문을 썼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거기에서 사람이 왜 힘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내가 결국은 잃어보니 나의 내적 좋은 대상이 흔들흔들한 다 손상나고 조각조각 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유지시켜 줄 만한 내적 좋은 대상이 텅 비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할 수 있는 일,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손상되고 조각조각 나고 있는 내적 좋은 대상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재형성하게 되도록 돕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연애하고 또 결혼하신 분도 계시죠? 결혼하셔서 부부관계도 있고 또 한참 지금 연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좋은 대상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저는 뭐 간단합니다. 공감해 주는 거.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함께 해주는 것으로부터 이 무너져가는 혹 이 내적 좋은 대상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상담을 너무 뭐 어떨까요? 뻔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고. 또 수보바이저 그런 말 하죠. 아주 그냥 뭐 인격으로 상담하셨구만. 하나도 유능함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뭐, 분석도 많이 배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도 배웠고요. 탁월한 개입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별성, 주관성, 주체성, 독특함으로 상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호 주관성이에요. 여러분의 개성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뭐 결국 좋지 않아요. 아, 이게 탁월한 개입인데 라고 하면서 그걸 쫓는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따라서 막 쫓아가다가 네,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짓짜기만 계속해서 더더욱 붙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나를 찾는 거, 나의 주관성과 나의 개별성, 독특함을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것으로 진정성 있게 내담자를 만나신다면, 그것으로 진정성 있게 나의 어떤 연인이나 나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좌의 더 중요한 목적은 연애 심리에 나타난 인간의 보편적 감정, 예를 들어 사랑과 미움. 사랑과 미움이 있죠.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사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너무 하게 되면 내 엄마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발전해 가는 데는 상당히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천년이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고 만년이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도깨비에선 누가 했죠? 공유인가요? 공유가 했나? 공유가 했던 말. 근데 그런 순수한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나라는 것을 많이 희생했을 거예요. 나를 많이 희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에 갑작스럽게 외로움이 마구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늘 다른 사람 위해서 사랑하고 또 희생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외로움의 감정에 휩싸일 수 있어요. 미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으니. 이게, 사랑한 건 맞아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랑했죠.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데, 미움이라는 감정을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독점적 사랑. 그 독점적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맞아요. 저도 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거 알아요. 제 어머니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건 너무 저를 사랑하신 거 아는데, 저희 결핍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저는 동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막내 동생. 제가 봐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애가 예쁜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동생을 만날 때마다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죠. 아이고, 얘는 내가 말이다. 아이고, 태몽을 꿨는데 글쎄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종태까지 펄쩍펄쩍 뛰었는데 애가 순간에 지워졌나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이 글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백마탄 천사가 강보에 쌓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고 간 거. 그 꿈을 늘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아무래도 안 느껴지겠지만, 겉으로는 미세하게. 그럼 저도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나이가 먹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제 꿈은 뭐였나요? 또 물어봐요. 아는데. 아, 너는 그 담 밑에서 검은 개하고 하얀 개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있더라. 그 꿈이었지. 이렇게. 하얀 개. 개꿈이에요, 개꿈. 아, 물론 어떤 꿈학회 갔더니 어떤 꿈 전문가,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꿈 전문가께서 아, 그 장 교수의 바로 통합이다. 대극의 통합이다. 하얀 개와 검은 개 그 함께 어우러지는 식사는 바로 그것은 바로 대통합을 이루는 거다. 뭐 제 꿈도 아닌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 맞아요. 사랑받았지요. 하지만 내가 독점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데에서 사람은 결핍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인의 연애 관계에 출현하는 겁니다. 독점적 사랑.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옥과 같은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결핍 때문에 상대방이 날 좋아하나? 날 무시하고 있나? 사랑하는 척 하나? 사실은 딴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이 있는데, 이제 이 딴 사람 과거, 옛날 뭐 남친, 옛날 여친,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사실 그들을 더 좋아하는데,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데, 나를 그냥 그 대체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게 인간 전반의 관계에 확대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애착 이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불안정, 애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독점적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결핍은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어차피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니 접어버려요. 이거 회피형 애착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사랑 따윈 난 필요 없어. 애정,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딱 이렇게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고 맞춰주는 일에는
너무 잘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이게 바로 독점적 사랑에 대한 느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심,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요. 교수님이 나보다 저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요. 인정과 인정받음, 인정받고 싶지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별처럼 빛나고 싶은 자기애적 소망이 바로 이 독점적 사랑의 연장선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독점적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으니 유기와 거절될 수 있다는 이 불안. 이거 불안. 그냥 우리는 말로 배우죠. 개념으로. 음, 유기라고 하는 것은 홀로 내버려지는 느낌이에요. 세 명이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세 명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요 느낌 경험하는 거예요. 유기예요, 유기. 버려진 느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카톡을 주고받는데도 카톡을 이렇게 막 주고받는데도 이 사람이 일이 바로바로 사라지다가 상대방 연인이잖아요. 일이 잠깐 안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한 1초, 2초 있다가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뭔가 뭐 그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때도요. 유기 경험할 수 있어요. 유기. 아니, 나랑 계속 카톡을 주고받는데 1초나 한 10초 동안 일이 안 없어졌어. 이거 뭐예요? 유기. 버려진 것 같아.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기 내용이. 이 유기란 이 개념은 뭐 무슨 병자나 심리가 문제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어? 남편이 애들이랑 유부초밥 시켜서 같이 먹고 있는데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때 딱 느끼는 유기죠, 유기. 거절. 네. 며칠 전에도 어떤 집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중년의 여성들, 남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뭐가 두렵다고 고백을 못했나. 그게 뭐예요? 거절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이 우리 마음에 엄습합니다. 고백 용기 있게 한번 해보는 건데, 약간 그 느낌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랬다면 뭐, 지금 함께 사시는 분은 뭔가, 아무튼, 네, 거절의 불안이 있어요. 거절의 불안, 거절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요? 독점적 사랑에 대한 느낌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거절받을 수 있는 느낌이 마음속에 확 번지게 됩니다. 그 거절의 불안 등을 분석하게 되겠지요. 이를 통해 인간의 핵심적 감정을 이해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네, 참고 문헌은 제 책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 2020년에 벌써 5년 전에 나왔네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또 연애 심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총 8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맞이 고개에서 참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소개할 수 없죠, 제가. 그 카페에서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달맞이 고개에 이 부산 바다가 쫙 펼쳐졌었습니다. 그 부산 바다를 보면서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례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숨겨온 게 아니라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출판됐습니다. 조난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번역을 했고요. 상호주관적 대상관계 이론, 상담의 실제라는 책입니다. 올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브루스 브루디가 참 진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상담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위로도 받아요. 아, 내가 상담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인간의 삶이구나. 상담사의 삶이구나. 왜? 브루스 브루디는 참 평범하게, 담담하게 뭔가 탁월한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 상담사가 된다는 것.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 예시들을 이 책에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고, 사시지는 마시고, 또 학지사 생각하면, 이게 제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네요. 아무튼 뭐 이게 도서관의 비치가 될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이라서, 한번 뭐,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라는 말씀은 잘 못 드려요. 제 책은 다행스럽게 세종도서로 선정됐기 때문에 어디든 아마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을 보시게 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순서대로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사실은 준비해 오다가 한 두 달 전부터인가요? 이 수업을 딱 준비하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글쎄 연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이 많이 왔어요. 이별한 사람들도 왔고 왜 그랬는지 집중적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제가 조금 수정해 갔던 것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연애 감정의 기원, 바로 이 전 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조금은 다뤘죠. 이걸 이제 깊게 풀어갈 겁니다. 연애 감정의 기원. 이 연애 감정의 기원에서 인간의 핵심적이고 보편적 감정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꼭 연애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화와 전이 사랑관계, 연애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상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자기애적 동물인 인간은 상대방을 이상화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완벽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뭐가 뒤덮는다고 하잖아요. 눈꺼풀이 덮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뭐 어떻게 그냥 눈이 그냥 헷가닥 가버리잖아요. 네, 그이는 저의 완벽한 이상형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상화된 대상은 바로, 우리 유년 시절에 부모에 대한 느낌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채팅을 바로 보내주셨네요. 콩깍지, 네, 감사합니다. 누가 비밀 메시지. 이거 뭐 비밀 메시지를 보내줄 필요는 없는데, 콩깍지가 쉬었다 하죠. 사람마다 그건, 음, 무의식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살펴보며 이상화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애관계 속에 전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이상화된 대상, 이게 이제 넘사벽인 부모님이 있었더라면은요, 그 이상화된 대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참 웬만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이상형, 이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내적 좋은 대상을 차지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함정이 뭐냐면 이상화되었다가 결국에는 실망감을 경험할 때 이상화 시켰는데 이제 사례에서 나올 겁니다. 이상화된 존재였는데
어, 배신에 가까운 어떤 순간을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큰 장면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화된 대상은 이제, 어,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의상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것은 인간인 거고, 대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고 이상화된 대상, 그 무의식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친, 남친이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소한 장면이든, 사소한 장면에서는 이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할 수 있겠고, 만약에 큰 장면, 배신감을 경험했을 때, 이제 그 사례에서 나옵니다. 2교시 때. 그렇게 되면 진짜 마음 무너집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를. 물론 제가 드리는 사례 이야기는 제가 다 조금은 개작한 거예요.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쌓아왔던 그 내적 좋은 대상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요때 사람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황장애며 우울증이며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 대해서도 허물을, 실수를 널리 유연하게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허물과 실수를 혹은 잘못을, 물론 뭐가, 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긴 하겠지만, 널리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냥 사람으로, 상대방을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람의 감정도 그렇게 동요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옥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착과 불안, 날 떠날까 봐 무서워요.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거절의 불안입니다. 날 버릴 것 같아요. 불안정, 애착이지요. 네, 어린 시절에. 뭐 제가 전 시간에, 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어머니가 가방을 막 이민 가방을 싸고 있어요. 다른 이유겠지만. 그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날 떠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빠랑 좀 친하게 지내도 엄마가 날 떠날 것 같아요. 엄마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아요. 이 불안정의 착이죠. 엄마가, 어, 그냥 바스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성인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 그 인간의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들은 이게 제가 드리는 이거는요.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고 이걸 잘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아이,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 뭘 그런 게 어딨나요? 그냥 굳건하게 혼자가 되고 독립해서 살아가면 되지요. 기도하면 되고, 물론 기도 중요하고. 이렇게만 생각해 오시는 분들에게 제 수업의 이 제 느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이 느낌들이 너무 병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편적 감정, 되게 일반적 감정이에요. 그 판도라 상자가 꺼내지잖아요. 그러면 확 무너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잘 방어해 오셨던 분들도 이게 어느 순간은 무너지기 때문에 우울증과 무기력이 감기처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상담사가 적어도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건강한 연애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이 인간의 깊은 심리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마 그러면 내담자들 만나실 때에도 감정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 관계와 갈등, 그는 언제나 저를 무시해요.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내 스탠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꼭 상대방으로부터 배신감과 무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지도 모릅니다. 뭐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이 당연히 나타나죠. 그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저를 뭐 대놓고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배불장 바를점 은혜운.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뒤따라오는 뭐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은 동반될 수도 있다. 아, 리비도 참 중요한 개념이죠. 중간중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도가 바로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죠. 그게 누군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비도가 상대방에게 향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에너지가 향할 수가 없네요.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거, 이건 아주 지극한 어떤 억압의 과정이 있고 그 배경에는 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아요. 성적으로 한번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남편과 한번 테크닉도 해보시고, 무슨, 있잖아요. 무슨 테크닉. 그, 네,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아주 깊게 작용되고 있는 바로 억압의 작용이 있을 수 있죠. 억압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이거 억압은 무의식적인 것이지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건 억제, 억제는 되게 성숙한 방어기제. 억압도 사실은 성숙한 방어기제에 속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인 억압,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억압은 내가 어떤 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심리라고 하는 건 아주 미세한 심리는 이 성적인 관계에 아주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반복 강박. 반복 강박은 지난 학기에, 지난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뤘어요. 나의 연애는 왜 늘 이렇지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그것은 이미 이 내용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나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반복 강박 속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죠. 옛날 수업에서. 오늘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야기가 다뤄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정 경쟁. 여자친구의 전 남친을 질투해요. 전 남친은 끝난 일인데 여자친구의 이 전 남친을 너무 질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딱 사진을 여의도 가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은 너 전 남친이랑 여기 왔었지. 너 전 남친 앞에서도 이런 포즈 취했었지. 막 이러면서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상당히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깊은 무의식 배경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내가 독점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쉽게 내적 좋은 대상이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무의식의 깊은 판도라 상자를 꺼내오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옥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치유의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만큼 참 행복한 일은 없어요. 네, 애인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나를 어느 정도는 희생하게 됩니다.
나를 맞추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를 또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감정의 공유, 동일시의 경험들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 안에 내적인 좋은 대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쌓아가고 세워가고 바로잡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양가적이에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저는요, 과거에, 아유, 연애 한 번 못하고 그냥 이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참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요, 연애 많이 안 해봐도 돼요. 네, 누가 뭐, 이 우리 내담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연애 많이 안 해봐도 돼요. 물론 연애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혹 여러분이 뭐 첫사랑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즉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은 없어요.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이제 연애 관계 잘못했다가 신뢰가 팍 무너지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때 신뢰한 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가서 과거에 내가 부모와 싸웠던 내적 대상도 확 무너져 버려요. 그게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양가적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좋은 대상이 그냥 내적인 좋은 대상이 막 금이 가고 손상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신뢰관계를 맺는 게 그 다음에 어려워집니다. 요거 그 다음 우리 사례에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연애 관계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제공해주고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유지시켜주는 내적 좋은 대상이 무너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 그녀와 결혼해도 될까요? 상당히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뢰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게 되겠죠? 이별과 상실은 아마 자세히 다뤄지게 될 것 같아요. 이별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좋은 내적 대상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음. 왜 우리는 이별하면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우리는 상실하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건 오래전부터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어요. 리비도 배웠었죠?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그런 우리 마음의 에너지, 그 성적 에너지가 향했던 대상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면 더 이상 리비도는 어디를 향할 데가 없어지는 요 상태, 그게 바로 극심한 슬픔, 대상관계 이론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내적 대상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내담자들 만났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상담을 결국에 막, 어, 그, 동아줄에 붙잡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금 좋은 대상, 내적 좋은 대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꼭 이별을 경험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내담자에게, 제가 이렇게 되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상담의 종국적인 목적은 바로 내담자 안에 자기를 잘 보살피고 보듬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좋은 대상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 개입은 바로 우리가
상담사가, 분석가가 그런 좋은 대상의 기능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개념이 바로 전이이고요. 전이. 전이 때문에 제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회의 심리. 어떻게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깨닫게 된 것은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막 찾아가고, 염탐하고, 막 메시지 날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집 찾아가고, 막 바지끄댕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어, 그러면 재회 확률을 더 낮춥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지만. 왜냐? 여기 이제 대상관계 이론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사람은 서로 미워해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의 모든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며칠은 대단히 싫어 보여도요.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궁금해져요. 날 좋아하고 있나 다시? 네. 가만히 있는 게 제외 심리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엔 교제 폭력이 될 수도 있어서, 어, 교제 폭력이 될 수도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건, 네. 일단 달았으니까. 유지원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맞아요. 교제 폭력.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막 바지끄댕이 붙잡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바지끄댕이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죽었다 생각하시고, 왜 상담가를 찾아가세요. 상담가 찾아가서, 상담가랑 이야기 나누고, 그게 상담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내적 대상이 붕괴될 것 같아서 이제 막 손을 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대상을 딱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며칠은 견딜 수 있어요. 어쩌면 한 주를 견딜 수도 있는 힘을 가져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네, 상담이.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오지 말라고 하는데 찾아가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교제 폭력이 될 수 있죠. 바지끄댕이 붙잡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막 염탐하고 이런 것보다 죽었다 생각하시고, 물론 뭐 연애 한 번 다 끝나시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숨가쁘게 달려왔네. 이제 결론적으로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들을 쭉 제가 빨리 살펴봤던 거, 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잘 지내셨지요? 어떠셨는지요? 벚꽃 구경은 좀 하셨는지요? 아마 지난 주말 지나면서 벚꽃이 확 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질문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쉬는 시간, 저희 한 10분간 쉬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시작할 때 또 이야기 나눠주셔도 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